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제 정말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울산 6개 선거구의 여야 대진표도 서서히 확정되고 있는데요. 동시에 각종 변수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은 총선 판세 분석과 함께 과연 어떤 후보들 울산을 위해 뛸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정준금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또 전병주 UBC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구체적인 좀 이야기 들어가기에 앞서 정 교수님, 이번 총선 경선 과정 모든 당들이 좀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서로가 시스템 공천이니 아니니 서로의 경선 과정을 험담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지켜보셨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예. 네. 우선 울산 경선이 이번엔 상당히 전국적인 관심 대상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예. 우선 국민의힘의 경우에 당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하고 박맹호 전 의원이 굉장히 빅매치, 리턴 매치를 벌이기도 했고, 예. 또 중구에 있는 박성민 의원이 또 친윤이라고 그래서 친윤 공천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또 관심 대상이 하나 됐었고, 또 최근에는 국민공천제를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이채익 의원이 이제 거기에 반발을 하고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라고 의견을 표시하고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 보면은 단수 추천도 있었고 또 경선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국민공천제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등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인재풀이 넓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조용히 진행되어서 경선도 하고 이제 단수 추천도 하고 그래서 이제 넘어가느라 생각했는데 이제 또 연합 때문에 진보당과의 연합 때문에 이제 이상은 의원이 이제 거기에 또 반발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울산이 전국적인 관심 대상이 되는 그 지역의 하나가 된 것 같고, 과연 선거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까 이거에 대해서도 아마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울산을 국한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전국 전체적으로 봐도 예년의 총선보다는 조용한 것 같아요. 이게 민주당 시끄럽다 하지만 예전엔 더 했거든요. 그렇죠. 집단 탈당하고 이랬습니다만 국민의힘, 민주당 좀 비슷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개 선거구별로 하나하나 좀 자세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울산 전 시장 간의 빅매치 남구을 상황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나온 공천 결과로만 보면 큰 이변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국민의힘은 현재 공천 현역 교체율을 30%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35%까지 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울산에선 6개 지역구 가운데 방송 녹화일 기준으로 현재 남구, 갑과 중구를 제외하고 모두 후보를 확정했는데 현역 의원들이 좀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남구를 먼저 보면은 김기현 전 대표가 박맹우 전 시장을 누르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는데요. 4선의 김기현 의원은 이제 총선 불출마 거부로 또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 결국에 이런 국민의힘 공관위에 공천장을 받게 됐습니다. 자, 박맹우 전 시장과 오랜 갈등을 빚어온 만큼 경선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박맹우 전 시장을 어떻게 좀 끌어안고 갈 것인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에선 박성진 현 남구을 지역위원장이 도전장을 했습니다. 진보당의 조남의 후보 등 남구를 비롯한 중구와 울주군의 진보당 후보들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야권연대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예, 박맹우 전 시장 7대 지방선거 경선 때도 똑같이 좀 진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때는 탈당 후에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번엔 그런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죠. 네. 예. 자, 국민의힘 공관위 6개 선거구 가운데 한 곳 남구갑 여기 좀 자세히 좀 짚어봐야 돼요. 지난 5일에 국민 추천하겠다, 국민 공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전국의 5개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중 하나가 울산의 남구 갑입니다. 현재 상황 좀 궁금해요. 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서울과 대구 또 울산 일부 지역을 이제 국민 추천제로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 총선을 한 달여 남겨두고 이제 국민 추천제를 하겠다고 하니까 좀 너무 즉흥적이지 않나, 좀 급작스럽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이미 예비 후보들 운동을 그렇죠.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공천 신청을 한 예비 후보뿐만 아니라 현역 의원도 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상 이채익 의원은 이제 컷오프 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됐고요.
남구갑을 살펴보면 정시 신인들이 대거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법조 타운이 있는 옥동이 지역구로 있는 남구갑은 이 변호사들이 좀 많이 뛰어들었는데요. 예. 때문에 6개 지역구 가운데 가장 많은 세대 교체 기대를 좀 불러일으켰던 곳입니다. 한때 현역 이채익 의원이 이 컷오프 소리 돌면서 이 의원을 제외하고 예비 후보 4명이 등록을 했는데 공천 방식이 국민 추천제로 바뀌면서 이 예비 후보들도 좀 허탈감을 느끼고 있고요. 또 지금은 좀 잠잠하지만 15일에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가 이제 선출이 되면 기존 공천 신청자들의 좀 반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채익 의원도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는데 이렇게 되면 보수표가 좀 분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여권에도 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 자, 국민 추천제 방식도 이제 대국민 공개 오디션에서 또 비공개 방식으로 바뀌면서 밀실 공천, 또 꼼수 공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향후 총선 결과에 따라서 국민 추천제가 승리 또는 패배의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번 국민 추천제에서 국민의힘은 청년 또는 여성 후보를 좀 우선 배치하겠다 이렇게 정했는데 이제 민주당에 보면은 이제 인재 7호 영입 인재죠. 예. 전은수 변호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전은수 변호사를 좀 견제할 만한 후보를 좀 내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이 국민 추천제 좀 아십니까? 아니 국민들이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갑자기 발표가 된 거고요. 뭐 국민 공천제 또는 국민 추천제라고 하는 것이 원래 시스템 공천을 양당이 다 표방하고 있는데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작동이 되는 게 시스템 공천인데 방금 정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느닷없이 이제 이 제도가 도입된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그동안 국민의힘 공천이 밋밋하게 진행이 되고 뭐 어떤 감동적인 장면이 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대응하는 수단으로 그런 거를 마련한 것 같은데 너무나 갑작스럽고 또 결과적으로 국민 공천제라고 해놓고 심사는 굉장히 폐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비공개 정성평가라고 하죠. 네,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떤 인물이 거기에 들어가게 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보기에 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흔쾌히 동의할 만한 그런 절차나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뭐 지켜볼 일입니다. 남구갑 국민의힘 공천 국민 추천제로 결정이 됐습니다. 15일에 최종 발표가 되고요. 자, 중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녹화를 3월 7일에 하고 있는데 이게 9일에 경선, 국민의힘 경선이 발표가 돼요. 그래서 뭐 저희는 지금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국민의힘 경선이 3자 경선이고 9일에 발표가 되는데 좀 짧게 짚고 넘어가죠. 자, 박성민 의원은 이제 원조 친윤계로 좀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친윤계 공천 반발을 예상해서 경선 방식으로 좀 결정이 된 것 같은데요. 한때 정연국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두 후보가 모두 거절을 했고 그렇게 해서 경선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자, 경선은 책임당원 50%, 일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로 선출되는데 이제 1등이 이제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에도 2차 결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들이 TV를 보고 계실 때 후보가 정해졌을 수도 있고 결선을 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좀 민망한 상황,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녹화를 하는데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선 오상택 전 청와대 행정관이 후보로 나서죠. 이제 보수 우세 지역이긴 하지만 이곳 역시 민노총 지지를 등에 업은 진보당 천병태 후보가 사퇴를 통해서 힘을 실어주면서 투표 결과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오상택 후보 나와 있죠. 젊은 후보입니다. 지금 뭐 박성민 후보에 맞서서 뭐 나오겠다. 뭐 지금 경선 저희가 결과를 몰라서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중구도 그렇습니다. 북구. 자, 북구도 요즘 울산에선 가장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인데요. 중앙에서 민주당하고 진보당 야권 단일화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진보당 윤종호 후보가 민주당과 진보당 단일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6개 지역구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당 현역 이상원 의원이 있는 지역구인데 진보당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선택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잡음이 많이 일고 있는데요. 이 단일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선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일단 사표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해당 정당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본질적인 어떤 정당 정치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이 정당 정책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후보를 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정당 정치의 본질인데 다른 정당을 돕기 위해서 중간에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역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역 의원을 퇴출시키고 다른 정당을 지지한다 이런 것은 사실은 정당 정치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군요. 그래서 이제 야합이라는 얘기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당선된 이후에 서로 어떤 정책이라든가 뭐 이념의 차이를 극복하면서 연합을 하는 것은 가능할 테 뭐 바람직하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선거 전에 이렇게 후보를 사퇴시키거나 사퇴하면서 단일화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당 정치의 본질을 좀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 후보, 민주당 지도부는 뭐 거의 몰랐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결정이 나기 전까지도. 근데 과정 자체도 사실은 위에서 너무 내리꽂아지는 그런 과정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상원 의원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상황 좀 어떤지 그렇습니다. 예, 취재된 게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이제 울산 북구를 내어준 대신에 예. 수도권의 80여 곳을 이제 후보를 단일화를 하자 합의를 한 상태고 그래서 이제 윤종호 후보가 진보당 후보로 이제 북구에 나오게 됐는데 이상원 후보가 이제 탈당하고 이제 무소속 후보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당선되면은 이제 복당을 하겠다 이렇게 좀 선언을 했고요. 또 이상원 의원을 따라서 북구 의원 5명도 탈당을 선언하면서 후폭풍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진보당 윤종호 후보는 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북구 청장까지 지낸 상황이어서 진보당에서도 좀 양보하기 어려운 카드죠. 진보당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박대동 후보와 윤종호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이 예상되면서 이상원 후보의 행보가 투표 결과에 좀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뒤에 다시 거론하겠지만 진보당은 이 북구에 후보를 내면서 노동계가 좀 집결된 동구에도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윤 후보 출마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박대동 전 의원이 정치락 의원을 제치고 출전 준비를 마쳤는데요. 자, 이상은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면 또 진보표가 갈리게 되면서 집권 여당이 유리한 결과가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이 야권 단일화에 좀 어떻게 갈등을 풀어갈지가 좀 숙제로 남았습니다. 예. 네. 전 기자 얘기한 여론조사는 지난 4일 발표한 여론조사 꽃 결과인데 예. 국민의힘 박대동 37.3, 진보당 윤종호 32.7, 4.6%포인트 차입니다. 오차범위 내고요.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이 상황 네. 진보가 분열하면 어부지리로 보수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울산 동북구에서 참 많이 봐왔잖아요. 네, 네. 이상원 의원 무소속 출마한다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이상원 의원 개인적으로 보면은 뭐 상당히 황당한 그 상황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울산이 그 국민의힘 그 판이었는데 유일하게 그래도 재선 의원이 민주당에 있었는데 예. 당사자에게 아무 통보도 없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중앙당 차원에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선거 공학적인 접근을 해서 민주당과 진보 정당이 연합을 해서 단일화하는 것이 득표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해당 지역에 예. 이게 중도층에 미치는 영향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과연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의 그 유권자들에게는 어떻게 비칠 것인가. 민주당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 그럴까요? 민주당의 어떤 정체성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이 얻는 것이 있으면 또 잃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비슷한 상황인 지역구가 이제 동구입니다. 21대 총선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권명호 의원이 당선된 곳인데, 자, 동구도 야권 단일화 여부가 아주 큰 변수입니다. 진보당 후보 나오지는 않는데 노동당 후보가 있어요. 여기는. 네. 예. 진보당이 빠지고 이제 민주당에서 김태선 후보가 나서는데 지난 총선에 출마했던 진보당의 김종훈 후보가 동구청장으로 좀 당선이 되면서 예. 따로 후보를 내지 않았는데요. 국힘에선 현역인 권명호 후보가 단수 공천으로 본선에 올라간 상태인데 이번 총선에서도 초박빙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1대 총선에선 권명호 의원이 38%가량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김태선 후보가 24%, 지금의 진보당이죠. 민중당 김종훈 후보가
이제 33%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그때 권명우 후보 전국 그쵸. 최저 득표율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국에서. 맞습니다. 예, 김종훈 후보와 이 당시 권명우 의원이 5%포인트도 채 되지 않은 어. 표 차이를 보이면서 야권 단일화가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판이 좀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일단 진보당이 빠지면서 김태선 후보에게 힘이 실리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노동당 이장우 후보와 단일화가 아직까지 좀 성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두 후보 모두 단일화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울주군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울주군에서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양자 경선을 통해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선 7기 울주 군수를 지낸 이선호 울산시당 위원장이 단수 공천됐는데 가장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지역이 범서읍인데요. 울주군 인구가 18만 명인데 이 중 30%에 달하는 주민들이 범서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범서읍이 이 범서 표심을 좀 잡기 위해서 두 후보 모두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선호 후보가 울주 군수에 당선될 당시에 다른 읍면 지역에서 보수가 좀 우세한 편이었는데 범서읍에서 민주당이 좀 높은 지지율을 보이면서 승패를 갈랐기 때문입니다. 예. 이곳 역시 윤장혁 후보가 사퇴하고 민주당의 힘을 보탠 상황인데 유권자들의 선택이 가장 좀 극명하게 갈릴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교수님 도농 복합 지역이고 네. 전통적으로 뭐 보수 우세 지역이긴 합니다만 네. 뭐 범섭 중심으로 젊은층 인구도 그렇죠. 꽤 많이 살고 있고요. 그렇죠. 판세 예측하기가 참 힘든 곳 아닙니까? 그렇죠. 울주군이 이제 그 전국적으로 봐도요. 군 단위에서 제일 경제적으로 우월하고 인구도 많은 편이고요. 예. 굉장히 다른 군들은 다 이제 쇠퇴하고 있는데 전국에 울주군 그리고 이제 기장군 이 두 군은 굉장히 특별한 또 군입니다. 붙어 있네요. 예, 특별한 군입니다.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농 복합 지역이어서 이제 도시에 살던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범서 쪽으로 이제 많이 이주를 하게 되면서 예. 이제 그 연령이 굉장히 젊어졌거든요. 그래서 과거처럼 뭐 울주군이 이제 군 다니니까 보수가 항상 위다 이렇게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울산 대진표 좀 살펴봤는데 지금 국민의힘 일부 지역 확정은 안 됐고 지금까지 나온 공천 결과 우리 교수님 한 줄 평 정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줄 평을 해보라고 해서 제가 좀 멋있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요. 예. 제가 국힘의 경우에는 시간 끌다가 혼란을 자초했다 이렇게 아하.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영남권 뭐 중진들 물갈이론이 있었죠. 또 뭐 친윤 배제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기현 의원하고 황명호 시장은 이 경선으로 끝났고 또 지금 중구는 아직 확정이 안 되고 굉장히 지금 시간이 딜레이 되면서 그동안에 좀 논란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그 남구 갑에서 국민 공천제를 하면서 막 탈당을 하니 무소속 출마하니 이러면서 깔끔하게 처음부터 정말 시스템에 맞춰서 어디 하고 정리를 했으면 이런 혼란이 없었을 텐데 시간 끌다가 혼란을 자초했다 이렇게 보고요. 민주당은 인물은 많이 교체됐습니다. 예. 인물은 교체됐으나 임팩트는 그렇게 크지 않다. 아하. 이렇게 아직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그 등장을 하고 또 전임 군수도 등장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무난하게 다 됐습니다만은 이분들이 과연 인지도나 뭐 이런 측면에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세대 교체 뭐 방금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은 어느 정도 됐다. 세대 교체가 꼭 이 선거 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뭐 무조건 옳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국민들은 대다수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민의힘 중구 남구 갑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나머지 지역구는 저희가 지금까지 쭉 봐왔던 인물들이 포진돼 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일부 달라졌어요.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 세대 교체 어떤 바람을 일으킬지 이 정도면 괜찮은지. 네, 뭐 지금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세대 교체에 굉장히 미흡하다. 지금 50대 후반 평균 연령이 50대 후반으로 지금 공천받은 분들 여야 합해서 예. 그렇게 가고 있고요. 또 여성 의원의 경우에도 뭐 10% 정도도 안 된다 그러고요. 지금 뭐 예, 민주당에서 한 명 유일하죠. 예. 그리고 현재까지. 3선 이상 교체 비율이 뭐 15%밖에 안 된다. 그동안의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현재 정치인에 대한 그 불만이라든가 교체 그 여론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럼 그런 여론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공천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제도적인 측면이 제일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역 정당이 불가능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역 정당이 가능한데 그래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 있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기성 정치인들이 항상 유리하고요. 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 기간 내에 예비 후보가 되거나 6개월 전에 가능하고 평소에 정치운동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세대교체가 되기가 어렵고 특히 지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정당의 공천 제도가 굉장히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당선 가능성 이거를 당장 먼저 생각을 하게 되고 당장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가 낮은 젊은 사람들이 그 장벽을 깨고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방금 교수님 말씀 중에 제가 여성 후보 유일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양당에서만 그렇고요. 뭐 나머지 그렇죠. 정당에서는 좀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총선 대진표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판세 분석 좀 더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시사진단 정준금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또 전병주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판세 분석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역대 울산 총선 결과 좀 어땠는지. 네. 예. 역대 총선 결과만 놓고 보면 울산은 보수 성향이 짙은 곳입니다. 총선 결과에서는 16대와 18대, 19대 총선에서 보수 진영 후보가 6개 선거구 모두 당선됐고요. 예. 17대와 20대엔 진보 진영 후보가 2개 선거구를 탈환했습니다. 다만 박근혜 정부에 대한 탄핵 바람이 일고 난 이듬해 치러진 민선 7기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개 기초단체장을 모두 휩쓰는 이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시장뿐만 아니라 또 광역의원도 19개 석 중 15석을 민주당이 가져갔고 기초의회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진보 성향이 강한 20대 청년들의 참여도가 높았고요. 또 투표율도 울산이 광역시 승격 이후 가장 높은 64.8%를 기록했는데 현재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한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와 청년층들이 정권 심판 혹은 국정 안정 중 어느 쪽으로 향할지 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근데 마다 이제 의석수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후보들의 공약이고 또 이제 이 공약을 얼마나 좀 잘 지키느냐가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유권자분들도 우리 지역 후보가 지역을 어떤 시선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토론회를 통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총선 같은 이런 큰 선거는 사실 전국적인 어떤 흐름, 바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만의 어떤 울산 정치권만의 특징 이런 것들 좀 발견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울산의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은 울산이 사실 그 외지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높고 울산 출신의 비율이 사실은 그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전국구 도시인데 울산의 어떤 그 선출직 정치인들이나 후보를 보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이 울산 출신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울산에서 소위 우리가 너미가 하는 그런 그 쇄쇄적인 분위기의 이너서클이 울산 정치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나 전주에도 그 지역 출신들로 이너서클이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다른 외지에서 사실 아시다시피 울산의 경우에 세계적인 기업들도 있고 그럼요. 그래서 그 기업에서 글로벌 경험을 한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울산의 그 폐쇄적인 이너서클 정치인들로 구성된 그 이너서클을 뚫고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특히 또 울산 정치의 경우에 그 양당 말고 소수당이면서 진보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들이 울산에 뿌리를 둔 정당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진보당이랄지 있는데 이 정당들이 한때는 구청장도 배출하고 국회의원도 배출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 정당들이 더욱더 대중정당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그냥 울산 지역에 머무르면서 이 위축돼 버리는 그것은 좀 울산의 어떤 진보 정치의 메카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지역적인 분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대중정당으로 확산되지 못한 것은 좀 울산 정치의 하나의 아쉬운 점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선거가 다가올수록 진보와 보수, 뭐 정치 고관여층도 계실 테고 나는 선호하는 당이 없다, 공약 보고 결정하겠다. 이 무당층들이 줄어들기는 합니다.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보시고도 이도 저도 나는 선택할 수 없다. 이 정치 무관심층 언제나 존재하거든요. 이분들 투표장으로 좀 나오시게 할 수 있는 어떤 대책
교수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걸 뭐알 수는 없고요. 제가 예. 이제 생각하기에는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그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가 너무 낮았어요. 예. 제가 조사한 걸 보니까 최근 20년 동안 각 정부기관의 신뢰도 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매년. 예. 한 20년 동안 일관되게 꼴찌가 국회입니다. 아하. 일관되게 꼴찌가 국회거든요. 그만큼 이제 정치인 또는 정치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은데 그것은 이제 국회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이제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정당에서 인물 교체를 시도하는데 이번에는 인물 교체도 별로 이전에 비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공천이 이루어지게 되면 공약들을 내놓게 될 텐데 그 공약에서 정말 좀 혁신적인 정책들을 내놔야 된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이 세계적이거든요. 그걸 좀 내려놓고 자기 스스로 혁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나오고 또 그런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는 정당의 지지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한다. 저희도 사실 뭐 전 기자도 있지만 정치인들 뭐 누가 누구 공격하고 뭐 싸우고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공약을 냈을 때 그 공약 타당한가,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가 그런 거 분석하고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역할 이번 선거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사진단 정준금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전병주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이제 선거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울산 시민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 내가 제일 잘하겠다,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후보들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가장 적합할까요? 후보들의 면면, 후보들의 공약 꼼꼼히 보시고 4월 10일 꼭 투표하셔서 대한민국 발전시키는 데 꼭 일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